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소개하고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송구 클럽하우스와 또 여러 정신재활시설에서 인문학으로 조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 하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할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는 김지혜 교수님인데요.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차별과 인권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나누고 계시는데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초판 나오고 6개월 만에 샀는데요. 그때 벌써 몇 쇄를 찍었냐면 28쇄를 찍었습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김지혜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것처럼 딱 첫 페이지를 열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차별과 인권에 관한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김지혜 교수님은 난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별에 관한 얘기를 모으고 있던 토론회에서 누가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 왜 결정장애라는 단어를 쓰시냐고요. 장애. 그때 교수님이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11년쯤 됐죠, 이제.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 정신병자 아니야? 아니면 뭐 사이코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조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부터는 그 얘기를 뭐 나오는 환경이 있더라도 갑자기 입을 닫게 되고요.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내 모습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종교단체에서는요, 장애우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장애우 해서 높여주고 존중한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어느 날 이 얘기를 들은 장애인이 발끈하더라고요. 나를 좀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너는 정상인, 나는 비정상인인데 내가 존중해줄게. 뭐 이런 차원 같다고요. 그럼 뭐라고 불러? 라고 물었더니 난 장애인, 넌 비장애인. 근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또 움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에게 빗자를 붙여 내가 다수인데 그리고 아닐 빗자 그러면서 뭔가 내가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빗자 하나 쓰는데도 내가 이런 느낌인데 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사는 순간부터 참 이런 대우를 늘 받고 살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차별에 동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책 제목,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인가요? 거기서 시커먼스라는 코너가 있었죠. 흑인 문장을 하고 파마머리를 하고 나와서 막 웃기고 했었는데 다들 그냥 웃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종차별이죠. 참 서글프게도 우리는 그때 거기에 같이 차별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게 요즘에도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이주 노동자를 보거나 혹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무슬림들을 보거나 성소수자를 보거나 혹은 제주도에 정착하려 실패했던 예멘 난민들을 우리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혹은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혜 교수님은 내가 차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가 조금 바뀔 수는 없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김지혜 교수님은 얘기하기를 서는 자리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라고 압축적으로 요약합니다. 많은 예를 들고 계십니다만은 이 코너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개인적이지만 일반적인 경험 하나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서서 소변을 보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남자 소변기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도 서서 소변을 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10여 년 됐을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지린내가 나는 거예요. 웬 지린내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서서 소변을 봐서 그래.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아내와 합쳐서 여자 3명이 저 하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참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저는 이제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다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서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평소에 해보는 것, 이것이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넘어서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한편 어떤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공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업에서 우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능력에 따르는 마땅한 차등 대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마다 사원증의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물론 임금은 당연히 다르고, 휴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너도 억울하면 시험을 쳐서 정규직이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 이것을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룬 성과만큼 차등하게 그렇게 대우해주는 것이, 이것이 평등이다라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차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능력이 있고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지혜 교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 규칙일까? 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0년에 대학을 졸업한 한 청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넣었는데 입사 시험에 토익 600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600점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이니까요. 듣기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기업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청각장애인은 토익에서 듣기 평가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전에 제가 대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기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참가자들이 이건 역차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직무가 영어 듣기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라면 듣기 평가 점수가 반영이 돼야 되겠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회사의 그 직무는 듣기 평가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래서 차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통해서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이 채용 기준을 만들었을 때, 입사 담당자가 채용 기준을 만들었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그는 장애인을 생각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염두에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준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어때요? 점자 시험지를 풀어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 차별이 여기에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 통역사를 대동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우리 뇌병변 장애인 같으면요, 이렇게 메모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차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버스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없는 저상 버스가 없는 상황, 우리 예전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다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미 차별을 전제하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우리 신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확충하라고 지금 전국장애인연합회에서 지하철 성하차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또 시험으로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혹은 어떤 기준을 정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할 때 그 평가 기준이 과연 객관적이고 정당한 것일까? 항상 그럴까? 공명정대하다고 편견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인사고과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인사고과에서 항상 점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은 백인 남성이었답니다. 여성과 유색인종은 항상 로우 레벨이었습니다. 이른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에 관해서 반론을 펴기를 우리 김재 교수님은 능력은 하나가 아니다. 그 평가 기준으로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다 측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게 전부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슴 울리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9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고등학교의 우열반이 있잖아요. 그 우열반에 대해서 이건 인권 침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적을 가지고서 반을 나누었을 때 등장하는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 장애인 인권에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신체 장애든 정서장애든 정신장애든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을 비장애인의 맞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그것이 차별이 아닐까요?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생각해 봅시다. 22년 6월 28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라서 보면요. 전국 자사고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5층 이상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필수다라고 건축법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다 4층으로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사고에는 신체 장애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발달 장애인들이 통합 교육을 받고 싶다면 일반 학급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친구와 같이 지내고 싶다면 도우미가 필수적인데 우리는 도우미를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 자체를 그러니까 장애인들 자체를 생각하지 않은 채 기준들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신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취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취업을 할 때든 삶을 살아갈 때 비장애인의 어떤 상황과 또 장애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들과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상당히 좀 많이들 해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직 한참 멀었긴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해오는데 근데 제가 한 10년을 우리 정신재활시설에 같이 지내서 그런지 가만 보면 유독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이 취업 전선 그리고 이 기준, 이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서 배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거죠. 2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정신장애인들은 고용률이 한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취업률이 1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장애인은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전체 통계 중에서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려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휠체어를 타신 신체 장애인이 근무를 하려고 하면 그 리프트라든지 경사로라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장애인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고요. 청각 장애인이 근무를 하려고 하면은 이 청각 보조 장치들이 필요로 하죠. 이걸 위해서 기업들은 시설 투자를 합니다. 물론 이윤에 위배되긴 하겠지만 이런 사회적인 시설들을 갖춤으로 해서 기업 이미지 홍보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근데 돌아보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 형성은 더더욱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10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만나본 바에 따르면요, 우리 정신장애인들 역시 다양한 각자 다른 재능과 능력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학 졸업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취업을 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나 기업이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서 같이 취업의 문을 열어줘야 하는 거죠.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신장애인 한 분이 내 동료로서 같이 테이블을 두고서 근무를 하고 있다, 직장에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심각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지혜 교수님은 이 책에서 쫓겨나는 사람이라는 챕터에서 상당히 많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흑백 인종차별의 얘기를 이제 출발을 합니다. 미국은 1964년도에 민고법이 통과가 되면서 인종차별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 법이 통과된 지 2시간 만에 그 숙박업을 운영을 하면서 변호사이기도 한 사람이 아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하고. 우리 모텔에서는 이렇게 흑인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이 법 때문에 나는 손해를 입었다. 당연히 연방법원에서는 기각을 시켰겠죠. 근데요, 1964년도 아니고 2011년도 바로 우리 부산 해운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나에 입장하려는 한 분을 업주가 막고 산 겁니다. 당신은 외국인이다, 나가라. 아니, 난 귀화한 한국인이다라고 이렇게 민증을 보여주었으나 계속 입장이 거부당했고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경찰은 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마음 놓고 누구를 배척하고 내모는 일들은 자주 종종 무의식적으로 벌어집니다. 이른바 노 키즈 존 있죠, 그죠? 또 노 스쿨 존, 학생들 오지 마라, 노 스쿨 존, 노 노인 존 이런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노 장애인 존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잊고 삽니다. 왜 우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님비 시설이라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노 장애인 존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근무하는 직장은 노 장애인 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정신장애인은 안 돼, 다른 장애인은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온 우리 정신장애인들은요, 매우 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고 정상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꾸준히 약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세가 나빠지면 병원에 입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장애인들도 정세가 나빠지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호전이 되면 나와서 약물을 통해서 평소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요, 제가 보아온 바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 정신장애인들은요, 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집중력이 한 5시간 정도 집중하면 좀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보통 8시간, 10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한 업종에, 한 업무에 2사람의 정신장애인이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아니 2사람의 임금을 줘야 돼? 임금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적어도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최저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정하고 삽니다. 근데요, 우리 최저임금법 7조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어때요? 그래서 장애인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이 평균 37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37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평균 취업률이 35, 6%밖에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중증장애인들은 21%밖에 안 되고요. 보통 우리 평균적으로 그 전 국민을 따지고 보면 한 63%에서 한 65%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장애인을 한 업무에 2명씩 배치하라. 당연히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우리 김재규 교수님 충분히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와 공평이 뭘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능력주의에 근거해서 정의와 공평을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가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충분히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적어도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게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가요? 근데 그걸 보장해주는 최저임금법이 예외조항을 준다는 것이 당신들은 차별하는 것이 마땅해 라는 이 능력주의가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정신장애인 고용에 드는 추가 비용을 우리 기업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우리 사회보장 비용으로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게 복지국가에서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인권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반대는 늘 있었고, 이 반대에 맞서서 정말 엄청난 이 운동을 펼쳐야만, 그래야만 실현이 되어지는 일들이 전부 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김지혜 교수님 마지막 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평등은 변화의 두려움을 딛고 온다라고요. 60년대 우리 흑인 인권 운동을 벌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는 걸 일으켰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2016년 겨울을 달궜던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민주화 역사를 새롭게 써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김재규 교수님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이 되었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그 부모들이 550명이나 되는 부모들이 모두 국회 앞에서 삭발 농성을 했던 결과 이렇게 법이 눈물겹게 통과가 되었거든요. 전국장애인연합회에서 전철 출퇴근 운동 시위를 벌이면서 사람들마다 욕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뚫고 시위를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시설을 확충할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그것이 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제대로 취업을 하고 적어도 일반 장애인 평균 수준만큼이라도 취업률이 보장이 되려고 하면은 정신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강하게 표출되고 공론의 장에 나와야 되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당사자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족들의 운동과 또 함께 이 사실을 깨닫는 그런 선량한 시민운동들이 함께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사회는 이 복지를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시각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 충분히 정의롭지 않다라고 우리 김재 교수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변화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함께 담고서 나 자신 속에 있는 이 저항의 목소리부터 함께 던져내면서부터 우리 시민운동으로 나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 모두가, 또 정신장애인들이 특히 이 직업을 갖고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점점점 넓어지기를 소망을 하면서 우리 나부터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내 속에서부터 몰아내는 이 일, 그리고 함께 한 걸음 시민운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까지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